빨리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전달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의 역할을 할 매니저로 7명의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해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 및 부정 행위를 발표하게 하려 했다는 탄핵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 편지, 손 메모 등의 세 종류로 되어 있는 이 새로운 증거들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캔들에 가담해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갖게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가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진에 보낸 편지에는 트럼프 역시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동의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는 발언과 완전히 상치되고 있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탄핵이 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탄핵 반대론자들은 이 모든 증거들이 민주당의 억지와 언론의 조작이라고 할 거고, 탄핵 찬성론자들은 탄핵해야 마땅하다라고 하겠지만 이런 여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겠죠. 결국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는 걸까요? 네,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거 뉴스 1타 강사인데 처음에 때 뉴스타 1타 강사? 혼자서 이상하게 읽었었어요. 근데 뉴스 잘 읽어야 돼요. 뉴스 1타 강사. 네.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전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그 패스트트랙. 그렇죠. 네, 그 약식 기소됐는데 지금 재판으로 회부가 됐다. 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약식은 뭐냐면 벌금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서류로 판단해달라고 하는데 네네.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넣은 거거든요.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이 약식이 맞지 않다. 유무죄를 다퉈봐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구형했던 벌금이 맞지 않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새롭게 유무죄, 벌금의 양 이런 것들을 다퉈봐야겠다 했을 때 직권으로 정식재판 해보라고요. 최근에 배드 파덜스 관련해서 네네네. 판사가 구약식 300만 원 된 거를 정식재판에 해부했고 아. 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까지 한 거예요. 네네. 그만큼 이거는 유무죄를 한번 다퉈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해당 의원들한테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반대 엄청 좋을 수도 있고요. 아, 엄청 나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 엄청 좋은 경우는 네. 무죄가 되는 경우인데 네네. 제가 지금 무죄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비디오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는 박지훈 그 변호사. 벌금은 안 네. 맞다는 것 같아요. 그 벌금은 안 맞다. 네. 더 맞아야 된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 생각이라고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이야기 어떤 건가요? 네, 저는 뭐 또 변호사다 보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예, 검찰하고 지금 그 갈등이 네네.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법조인답게 네.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다시 집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시 집행, 뭐 재청구할까 네네.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영장을 유효기간을 주거든요. 네네. 며칠간 유효기간, 그 유효기간 안에 있고 새롭게 영장 발부 안 받고 네. 그대로 가서 다시 집행을 하겠다라고 검찰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네. 지금 검찰이 들고 온 영장 이게 뭐 처음에는 상세 목록이 네,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상세 목록을 그러면은 지정해서 갖고 왔는데 법원의 판단을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맞나요? 청와대가 네. 국가안보시설인데 네네. 자 이제 뭐 필요하니까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겠지만 네. 사실은 들어간 적은 없어요. 목록을 주면 이미 보통 제출 이미 받는 제출을 거예요. 받죠. 여민관에서 이제 네네. 보통 있거나 그래서 그럼 그렇죠. 뭘 줘야 되나를 보는데 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뭘 줘야 되는지 세부 목록을 달라. 네. 그랬더니 검찰이 수시간 후에 세부 목록을 작성해 왔는데 영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작성해서 들어온 목록이더라. 그럼 이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포함된 게 아니니까 네. 이건 검찰의 입장인 거 아니냐. 법적으로 청와대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빈손으로 돌아간 거고요. 주말을 보내고 나서 자 이번 주에 두 가지였어요. 재집행할 거냐. 다시 치고 들어갈 거냐. 두 번째는 재청구할 거냐.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박지훈 변호사가 있으니까 네네. 물어보고 싶은 대목인데
우리가 목록을 작성했는데 이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별도라고 청와대가 하니 그럼 이 목록을 영장에 포함시켜 주세요. 네. 하면 법원에서 재청구를 해서 새로 만들어준 영장 목록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가면 네. 청와대가 거부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귀찮죠. 행정적인 이제 절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이 이게 뭐 좀 절차가 약간 더 들어간다고 아니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발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 최초부터 사실 이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법원에서 좀 꼼꼼하게 했었어야 돼요. 아. 뭐 법원 뭐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발부는 비판하시네. 법원이 하는 거니까. 아, 하네요. 비판하시는 목록을 내일 재판 없으시죠? 예, 저 네. 뭐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요. 네.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영장이 그렇게 잘 안 나요. 영장이 반려되는 경우도 압수수색 많고요. 영장이? 예, 뭐 구속 영장 더 네네.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높거든요. 8-90% 정도 네. 되거든요. 압수수색. 예. 더더군다나 이 정도면 장소, 시간, 그 물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특정을 해줘야 되고 그게 지금 영장을 보면 범행 공모 관련 모든 문건 피의자 18명에 대해서 대충 가지고 오겠다 이런 그렇지, 식으로 영장을 그렇지. 받아놨어요. 그러면 보셨어요? 아니 그 기사 보면 기사 아, 보면 나와 있는 검사가 그러니까 공개 아니니까. 못하게 돼 있다고 들은 것 근데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네. 법원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많은 분들이 또 짚더라고요. 저 법 쪽에서 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법원은 그렇다면 이거를 발부해 준 첫 책임이 영장가는 그렇죠. 법원에 있는 게 아니냐. 특정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새롭게 목록 만들어서 가져가면 법원에서 이거까지 왜 가져가려 합니까? 범죄랑 한계가 있습니까? 소명됩니까? 네네. 그래서 기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측면까지 여러 개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검찰이 대로. 쉽게 다시 영장을 청구를 못하는 게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발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앵커가 물어보셨지만 이게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 네. 알 수 없는데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울산시장 관련 수사 아닙니까? 네. 근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예전에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건데 피의자가 18명이라고? 그렇죠.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청와대 인사가 복수로 다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의 대상이 청와대가 밝힌 겁니다. 범행계획 공모 경과 문건. 그럼 이게 어떤 문건인지를 그래서 청와대도 모르겠다는 잘못했다는 거죠.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떤 범위와 대상이냐. 너무 모호하다. 목록 주시오. 그러니까 수시간 후에 가지고 온 목록은 검찰이 작성한 거더라. 네. 그럼 이건 사실 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도 뭐 영상 집행 같은 걸 제가 군 검사 시절 때 해보긴 했는데 최대한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집행으로 들어가서 뭘 가져올 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군사 시설인지 아닌지 이건 뭐 변론을 하더라도 자치하고. 결국은 청와대에서 줘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다 주소라고 한 거 똑같아요. 다 주소. 그 18명 관계된 거 모든 거 다 주소하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도 뭐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영장에서 그게 조금 가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법원은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내일 재판은 없으십니다. 다행히.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차치하고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와 검찰은 네.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긴 어렵지 청와대를 통해서 다 통괄해서 네네.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무슨 건물 따라서 연민관실에 뭐 수석실은 아니고 어디는 맞고 이렇게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민정실에 이제 네. 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제출식으로 네. 했었고. 네. 이번에도 맞아요. 이미 제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군사시설 보유국이면 네. 책임자가 허가를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이게 만약 군사시설 아니라면 검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항변이라고 한 이야기가 국정농단 때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갔더니 7박스나 이미 제출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로는 비선 실세가 청와대를 드나들었는가. 지금 경호처지만 그때 경호실이었어요. 장군 출신이 경호실장이었다고요. 그때 그럼 출입 기록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거네. 청와대가 그것만 공개하면 의혹이 풀어지는 거 네. 아닌가? 근데 그것도 못하게 했고 7박스 줬을 때 그때 청와대가 골라서 줬다면 뭐 건졌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뭐 건졌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없었죠, 나중에.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이 그땐 7박스나 줬다.
대단한 걸 건진 것처럼 얘기하니까 격세지감 아닌가 하는 아니 생각이 이건 들어요. 같이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때 국정농단 사건하고 지금 송초로 관련된 사건하고 그때는 나라 전체 문제예요. 그리고 청와대가 은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농단이 너무나 강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특정 안 하고 왔던 거고 이 범죄 사실하고 그때 범죄 사실하고도 차이도 너무 크고요. 그러면 그때도 특정은 안 했지만은 그때는 뭐 굉장히 범죄 사실이 크다.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님 상당히 말씀은? 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특정을 하고 싶어도 목록을 특정하고 싶어도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최순실이 언제 왔다 갔다 했고 또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했고 이런 자료를 알기에는 그리고 그걸 특정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그렇게 청구됐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특정하기 힘들었지만 네. 이번엔 특정할 수 있는 있죠. 상황이다. 있는데 왜 안 해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가는지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시끄럽습니다. 네. 너무 시끄러워요. 검찰하고 청와대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검사들 사직도 계속되고 있고 김웅 검사 다들 아시죠? 요새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내전이라는 검사 내전. 책으로 책으로도 원래 베스트셀러였고요. 예, 그런데 베스트셀러였죠. 저는 이 김웅 검사가 이프로스 검찰 내부 네네. 게시판에 올린 장문의 글을 봤어요. 아미스타드로 시작을 해요. 노예선으로. 네네. 그런데 저는 그 내용 중에 합리적으로 일리 있는 대목도 있어요. 뭐냐면 같이 예전에 준비할 때 왜냐하면 검찰 측의 개혁 단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깊이 아는 분이에요. 그때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경찰 개혁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경찰 개혁은 어디 갔느냐? 그 경찰을 맹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입마개를 풀어버리고 이제 맹견이 뛰어다닐 텐데 그러면서 이게 경찰공화국 혹은 중국의 공안으로 가는 거다. 개혁 아니다. 그러면서 사기극 이렇게 써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경찰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주장 일리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네. 아 그렇지 경찰도 개혁해야지. 그동안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되면 이 검찰은 개혁이 되지만 경찰이 또 과도한 권력으로 또 이제 이 부작용이 커지면 어떡하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사기극으로 규정해버리면 캐기면 안 되죠.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도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개혁되는 방향을 모두 다 부정해버림으로써 뭐랄까요? 좀 이 정치적이고 매우 좀 감정적인 이야기를 토로해버린 게 아닌가 좀 제가 아쉽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검찰은 무슨 절대선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뭐 완전 악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변호 업무를 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보이지 절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법원은요? 자, 괴롭혀야지 법원도 오늘. 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견제하고 균형 있게 보는 게 그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국민들 뜻을 모아서 만드는 겨우 통과된 법안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사기 뭐 본 건 뭐 그렇게 과연 현직 검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검경 수사권 조정 현직은 이제 아닙니다. 네, 그만뒀기 아니죠. 때문에 예,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해요. 네, 서강대 좋아요. 임지봉 교수님과 계속 함께. 얘기해봐야 돼요. 네, 임지봉 교수님하고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했었지만은 그때 사실은 이제 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면서도 네. 마찬가지로 경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 조금 그래서 시간이 자세한 남아 이야기를 있잖아요. 경찰 개혁 예. 이번 국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저도 자치 경찰 그게 끝났잖아요. 찬성하거든요. 21대로 넘어가야지 뭐. 그 선거 끝나고 좀 한 달 남는다 하는데 그때 좀 빨리 뭐 좀 하겠어요. 나오고 싶겠어요. 떨어지면 거기 그러겠죠. 여의도에. 네, 그렇겠죠. 예. 맞아요. 네. 좀 하시면 좋겠구만. 마지막 요거 좀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 이제 20만이 넘었고 그래서 인권위에 그걸 보낸 거 두고선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인권위 법상 익명 청원은 접수가 안 되는데 네. 청와대가 인권위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뭐 재판도 걸려 있으니까 청와대 측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지훈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뭐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렇게 따지면 청와대가 하는 모든 게 어떤 압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따지면. 법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죠. 할 수 문제가 있다? 없죠. 합법적이다. 예, 근데 뭐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기각 내지 뭐 각하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그냥 보면 되는데 이게 인용돼 가지고만 나중에 결과 그렇게 났을 때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가인권위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는 헌법 침해 사실, 기본권 침해 사실, 뭐 평등권 침해 사실 그거를 뭐 진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국가기관이 했다는 거는 청와대 청문 그 청원 게시판 그거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면 중간에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두 개 논란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하명 아니냐.
독립된 기구인 인권위에 인권위 독립된 기구죠. 청와대가 어찌 막강한 곳이니까 이런 거 하시오라고 했다는 게 하명 아니냐인데 이게 하명이면 말이죠. 청와대가 경찰, 검찰에 이첩하는 모든 게 다 하명이 되는 하명이 거예요. 되는데. 이번에 그 울산 사건 하명 근데 의혹이 독립기관이라서 네. 이첩이란 말은 맞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첩은 내려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공개적으로는 한 달 동안 22만 명 이상이 청원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와대 답변이 자 이거를 그러면 인권위로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인권위는 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이게 해프닝이 왜 꼬였냐 하면 보내지 않을 단계에서 보내진 거예요. 이 청와대 행정관의 보내지 않을 실수. 단계? 그러니까 결재가 안 네네. 끝난 문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실수로 보내서 청와대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인권위. 잘못 간 거니까 폐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인권위가 그때 발표를 했어요. 받았는데 반송했다. 그러니까 되게 일이 꼬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걸 이 취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행정관이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를 인권위에 보내버림으로써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끄러워졌는데 청와대는 아마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벌어졌던 거죠. 보내셨기 이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더라도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저는 이걸 하명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여러 기관들이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수사하십시오. 이건 한번 징계를 검토해 보십시오. 인사 처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하명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성원하는데 그렇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하는 게 하명이면 청와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인권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당에서도 사실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는 있어요. 공문 발송한 거 자체가 네, 네. 조금 그 부분은 네, 네, 조금 적합치 과하다, 않았다. 적합치 않다. 그러고 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갔는데 네. 이게 결재가 안 됐으니까 왜 비서실장 명의로 보내냐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나가는 모든 문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나간다는 거죠. 외부에는. 이게 이제 뭐 인권이라는 것이 워낙에 또 특별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어떤 독립된 곳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독립성이 더 필요한 그 곳이니까.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국가인권위가 언제 들어온 거고 그걸 믿어야지. 이걸로 갖고 자꾸 그래 따지면 네. 뭐로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국가인권이 그래 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왔으니까 청와대 줬으니까 받아줘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나라인데 아까 이걸 비판을 말씀하신 것처럼 합니까? 받았고 기각하거나 저는 각하했으면 각하할 문제 거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절차적으로. 앞으로 각하할 봐야 수도 되겠죠. 있다. 네. 그래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1타 강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의가 어떠셨는지 네,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보내주세요. 질문 뭐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최쌤, 박쌤 바로바로 두 분한테 답해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오늘 답해주신다고. 의견이 너무 같아서 다음 네. 주부터는 제가 좀 다른 각을 걸로 갖고 세우도록 오세요. 각을 하겠습니다. 세운 걸 좀 갖고 저도 와주세요. 좀 네. 오늘 좀 감정이 좀 가한 것 같은데 네. 조금 내일 재판 차분하게. 내일 재판 없으시다며. 예, 당분간 없어요. 당분간 없어요. 법을 아, 못 그러니까요. 가면 걱정돼서. 법원 못 가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무역 전쟁을 시작한 뒤 1년 6개월 만인데요. 앞으로 미중 무역 합의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도 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대표들 옆에 세워놓고 네. 한 명씩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대표부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칭찬해주고 네. 얼마였나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는데요. 좀 화나 좀 밝지 않았습니까? 네. 네, 상당히 밝았고 옆에 있는 류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종일관 뭐 하는 어둡더라고요. 짓인가 네, 싶을 네. 거예요. 좀 굴욕적 그럼요. 느낌? 그렇죠. 네, DC까지 와서 사인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사실 근데 보통 이게 급을 맞춰서 파트너끼리 사인을 하는데 USMCA 같은 경우도 네. 나프타 2.0도 보면은 이제 정상들 3명이 사인을 하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류호 부총리하고 사인한 것도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심 그거를 좀 꼬투리 잡아서 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좀 뭉갰다고 그래야 되나요? 상대방을 그쵸. 확 그냥 저만 네.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네. 아. 그 특유의 또 트럼프 특유의 뭐 그런 보여주기. 모습이었던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 시작된 것은 실은
2018년 3월이었었습니다. 3월. 그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이제 말씀하신 7월에 관세 폭탄 네네. 첫 번째 투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22개월 만에 1단계 합의가 이제 체결이 됐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용 뭐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이 내준 것 일단 관세를 조금 깎아준 거. 그러니까 보면 기존에 2,500억 달러에 매기던 25%는 그대로 두고요. 네. 1,200달러에 매기던 15%를 반으로 깎아줬습니다. 네. 그럼 7.5 하고 원래대로 한다면 나머지 1,600억 달러에다가 25% 매기기로 한 건데 그거 홀딩을 네, 홀딩. 그게 별거 없죠. 대단해 네, 보이지 대단한 건 않는다는 없습니다. 얘기가 원래 있었어요. 그럼 반면에 중국은 뭘 내줬느냐?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2천억 달러의 네. 미국산 제품을 사줍니다. 여기에는 공산품, 뭐 농산물, 서비스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잘 보면은 2천억 달러가 1,000억 달러가 아니에요. 올해는 한 736억 달러고 내년에 1,200억 달러 이상이 되는데 이걸 잘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현재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뭐 수입액이 한 1,8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800억 달러는 원래대로 사고 추가로 지금 거의 한 1,000억 달러를 네. 더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지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올해는 11월 3일 자기 재선 있으니까 예. 700억 달러만 일단 사라. 여기서는 깨지 말아라는 걸 암묵적으로 해두고 안 지키려면 내가 재선 후에 그때 또 싸우겠다. 좀 이런 어떤 숨겨진 의도도 약간 읽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봤던 게 사실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산품도 물론 있지만은 근데 중국이 한 열흘 전인가요? 네. 네, 농산물을 그러니까는 수입을 해갖고 관세를 1% 매기는 것들이 있고 그 쿼터가 있고 네. 나머지는 65%를 매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1% 매기는 쿼터 관세를 매기는 그 수입물 그 양을 늘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그 어떤 한 국가를 위해서라요. 네. 그거 안 늘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 거 아무리 많이 사도 관세 많이 붙어버리면은 중국 가서 팔기는 힘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존재 조건이 네. 앞으로 석 달 30일간의 액션 플랜을 해서 네네. 그런 내용들의 미세 조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재선까지는 끌고 가보겠다. 그렇죠. 아 정확한데 지금 여기 이제 끝났죠. 네. 근데 지금이 무역협상 1단계라는 게 언제 시작됐느냐? 작년 10월 말에 트럼프가 나와서 1단계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그거를 11월, 12월, 1월 석 달을 거의 넉 달 가까이를 계속 끌고 온 겁니다. 하고 12월 13일에는 됐다라고 했는데 서명은 1월 15일 날 한다라고 해서 마지막 한 달까지 또 벌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1단계 됐죠. 네. 2단계는 뭐 한다 뭐 펜스 부통령은 2단계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2단계는 그럴까? 안 할 거예요. 이제 1단계 놓고 이 액션 플랜 요거 가지고 네. 한 달 반 끌고 또 끌고 하다가 이제 재선 국면으로 캠프 국면으로 가고 2단계부터는 이제 뒤로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작 중요한 것들 네. 실은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죠. 지적 재산권 침해하는 네. 거 이거 중국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기술 이전을 한답시고 중국이 막 빼오는 거 기술 이전 부분. 네. 세 번째가 중국은 자국 기업들한테 보조금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뒷돈 주잖아요. 이 정부 보조금 문제인데 이번 1단계에는 정부 보조금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죠. 네.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은 잘하겠다. 요 정도예요. 약속한다. 약속한다. 중국 금융시장 완전 개방 그거 해보도록 하겠다. WTO 들어갈 때 2001년도에 했어요 이미 약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순히 받아준 것도 좀 그렇고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중국도 하도 당하니까 이제 그런 립 서비스 하고 약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번에 1단계 이 스몰 딜은 그야말로 휴전이지 이걸 뭐 종전이다. 그 이상의 의미 확대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요새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중국 제조 2025 하도 욕을 먹고 하도 그것 때문에 때리니까는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액션 플랜에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2025잖아요. 네. 이제 2025년이면 중국은 아마 속내로서 자기들이 기술력까지도 미국까지 네. 도달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뒷덜미를 이제 트럼프가 탁 잡게 잡아버린 됐는데요. 요즘에 뭐 5G 그 이상에 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 토끼와 거북의 패러독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솝우화에서는 네. 결국에는 이제 거북이가 제치잖아요. 네네. 자고 있는 동안에. 근데 이 현실에서는 가면은 토끼가 일어나서 그만큼만 또 가면은 계속 거북이는 못 따라잡는 부분이에요. 뭔가 개미지옥 같은 느낌인데. 예,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네. 중국이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잡았느냐. 지적재산권 훔치고 기술이죠 하고 이제 지금 비단 마늘만한 행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마지막 한 3년이 부족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3년을 안 하고 그냥 미국의 말대로 따른다. 중국은 절대 패권 못 잡습니다. 하고 그 기술력 못 따라가거든요. 그거를 아는 중국이 약속 지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누구나 들거든요. 네. 하고 누구나 들고 다 알고 이 뭐 미중 무역협상 전문가들 다 이거는 시한폭탄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 시장의 이면을 말씀을 드리면 다 알죠. 아마 곧 중국이 또 깰 것이다. 그럼 또 화 낼 걸 다 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지금 1월까지 주가가 대급등을 그렇죠. 지금 했습니다. 뭐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다우가 29,000 지금 넘었었고요. 3만 넘는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네. 동사동사 뭐 세계 정시가 다 왜 그러느냐? 그냥 안 보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거 이제 이 2단계부터는 또 어렵고 또 깨지고 다 알지만 일단은 1단계에만 집중할란다. 그러고서 그냥 유동성 파티로 가자. 참 그런 좀 어떤 비정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1단계 됐으니까 이걸로 잔치 한번 벌입시다. 그게 또 주식시장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지금은 재선에 가 있다. 네. 사실 오늘 이거 발표는 그것도 굉장히 길게 잡았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바로 그 맞아요. 순간에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들고 상원으로 그렇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두 정말 메가톤급 뉴스가 같이 나오는데 네. 이쪽이 하나 빨리 끝나면 이쪽으로 전부 다른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정말 딱 하원에서 갈 때 그 시간 맞춰갖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트럼프의 모습이 또 미국에서 너무 잘 먹힌다는 거고 뭐 최근에 뭐 미국 지인들 막 통해 가지고 뭐 투자 저도 업을 하니까 네. 소식을 들어보면 트럼프의 인기는 정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015년, 2016년에 CNN과 폭스가 네네. 있다면은 언론 중에서 CNN이 뭐 진짜 뭐 웬만한 미국 사람들 CNN 했잖아요. 요즘에는 CNN은 완전히 이거 뭐 진짜 그렇죠. 왜 힘을 잃었고요. 폭스 TV, 폭스 뭐 비즈니스를 믿는 보는 미국인들이 확 근데 여기서 폭스는 친 트럼프, 그렇죠. CNN은 안티 트럼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 비중,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자산들이 우리는 주식. 부동산 비중이 70%지만 주식이 한 70%가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주가 관리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퇴직연금 401k, 401k죠. 뭐 연금들을 보면 지금 뭐 자기의 평가 차익 자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겉으로는 트럼프 욕하더라도 다 내심 트럼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도 네네. 그동안은 계속 민주당 지지였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완전히 그러니까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흑인 뭐 인권 하면서 역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또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 뭐 문제는 경제야 옛날에 뭐 멍청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미국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옛날 누구죠? 클린턴. 네, 같은 경우가 미국도 다우가 박스에 굉장히 오래 갇혔거든요. 박스권인데 만을 깼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인투한 사람 중에 백만장자가 속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집무실에서 막 그걸 저질러도 재임도 하고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은 마치 내 지갑 두둑하니까 뭐 관전 보듯이 게임 보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의 게임을 보듯이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 관전을 재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익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 이익이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탄핵이 결국 안 네. 됐죠. 예. 결국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끝날 그런 때까지. 거를 트럼프도 네.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든 요 주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기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도 그런 식으로 타결하고 이란과의 문제도 그냥 살살 다루잖아요. 그렇죠. 예, 특유의 옛날 부시 같으면 그냥 추가 폭격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딱 경제적인 순간에는 군사적 옵션 대신에 경제적 제재.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짧게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나 분명히 안티 트럼프 쪽에서는 바로 그걸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너가 그렇게 주식 시장으로 인기를 너랑 동일시한다면 주가를 공격하마라는 분명히
이 반대 파워도 곧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자라전님께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작년 주가 계속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해 다행이네요. 투자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975님, 정철진님 어려운 경제인데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 감사합니다. 계속 나와주세요. 네. MBC에 나오실 때부터 팬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커피 쿠폰 같은 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싶으신 것 같은 네. 느낌인데 네. 드린다고 우리 제작진이 지금 네, 그러는데 요번 단계에서 근데 화웨이가 빠졌어요. 네. 블랙리스트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은 네. 뭐 빠진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부분, 네. 근데 이제 화웨이 부분 네. 요것도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화웨이 부분은 화웨이 제재는 절대 안 뺄 것 트럼프가 같은데. 이거 보험 들었다. 네. 뭐 이렇게 우리 속된 용어로 즉 분명히 이제 자기는 11월 3일이니까 중국이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1단계까지 다 됐고 주가 사상 최고치 올려놓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탁 걸어놓고 진짜 인질이야. 네, 인지를 완전 골고루 딱 잡아놔서 화웨이는 내가 계속 할 테니까 네. 암시를 주는 거죠. 근데 중국이 정말 패권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시진핑이 정말로 향후 정말 미국을 제치고 싶다면 이 11월 3일 전에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자기가 저런 도발적인 육참골단의 자세로서 진짜 이 자폭하는 자세로서 해야 중국이 살아남지. 여기서 이대로 11월 가고 딱 지금 인기로 보면 뭐 트럼프 재선을 많이 의심하는 보죠. 뭐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재선돼서 이기 때 그때 마음대로 할 걸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화웨이 제재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보험 뭐 이런 네.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그렇죠. 인더스트리잖아요. 네, 화웨이 5G, 같은 네, 경우는 네. 5G 천병이니까. 뭐, 네. 네. 자,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점점 제거되고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분쟁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소회를 밝혔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도 합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중국이 거의 굴복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기존 수입 외에 지금 2년간에 2천억 달러를 더 사잖아요. 그럼 미국산 자동차 사고 뭐 미국산 농산물 사고 미국산 서비스를 사면 실제적으로 우리 우리 포션이 적어지는구나. 포션이 적어지면서 우리에게 소외가 되는. 그래서 뭐 약간 그 다르게 분석하는 쪽에서는 미중 협상이 미국 주도로 체결이 된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호재는 안 좋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더 중국이 미국 쪽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네, 좀 이런 식으로는 네네.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금융시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점에서 뭐 1단계 합의는 안 된 것보다야 지금 그럼요. 뭐 훨씬 좋죠. 생각보다는 좀 그랬는지 약간 아주 막 치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 그래도 뭐 코스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건 반도체 힘이긴 인식을 하는 한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걸 모두가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진짜 막 올라갔고서는 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당분간은 어쨌든 이제 좀 뭐 그렇죠. 좋은 상황을 유지할 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많긴 합니다. 자라전님께서 또 하나 질문을 주셨어요.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안 상원으로는 오늘 넘겼는데 네네. 어차피 탄핵 안 되잖아요. 네. 탄핵이 되려면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중에 한 20명 정도가 배신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니까요. 네, 3분의 2를 그러니까 67명이 네.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이 53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뭐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러니까는 무소속이죠. 무소속 합쳐갖고 한 47명 정도가 이제 반 트럼프인데 아마 힘들 거다. 그렇죠. 네. 2주 3주 정도니까 2주 내에 새로운 재료가 하나. 네. 물론 이제 오늘 뭐 진짜 새로운 증거, 어마어마한 네. 뭐 잘못이 나와야 될 텐데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증거랑 오늘 나오기는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꽤 큰 거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일단은 상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을 할지도 관건인 부분이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거도 걸려 있기 때문에 상원 중에 지금 상원 의원 중에 맞습니다. 33명 그리고 네. 플러스 2석 해서 35석이 지금 이번 선거를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자리부전이 중요하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또 두고 보도록 하죠. 어떤 일들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네. 네.
오늘 미중 무역 협상 1차 타결에 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일본 대표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베키 씨, 그리고 중국 대표 전 중국 차이나TV 기자 리시앙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었어요. 한국에서 이 배우자랑 이혼한 뒤에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Bad Fathers라고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Fathers가 많아갖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소송에 걸렸었는데 법원이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시 나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글쎄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각자들 이제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백기 씨. 네, 일단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다는 네. 거는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 정보를 그래도 그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적인 사이트,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기관이 아니라 그게 뭐 괜찮은가라는 좀 의료도 좀 개인 정보가 네. 있으니까. 네. 네. 일본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사실 일본에서는 어떤 네. 지방 자치제가 그 시의 네네. 그 시의 사이트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 공개하는 거를. 정말요? 네. 자기는 공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 왜?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공개가 됐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라든가, 그러니까 아이 주변 사람들도 좀 그러니까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상대가 좀 나쁜 아버지기는 한데, 근데 그 정보로 인해서 또 그러니까 직장을 쫓겨났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또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검토를 네. 하고 있다. 우리 리시앙 씨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의견이 반대인 것 같아요. 좀 네네. 강경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게 그분들이 뭐 불의의 목적을 나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부득불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분들은 여자분들이라고 양육비를 그렇죠. 못 받는 엄마들이 모임을 해서 네.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정도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함으로써 아빠들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도록 얼굴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조금 더 가슴 아팠던 거는 어제 그 무죄 판결이 난 다음에 그 사이트에 있던 3명의 아빠가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보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효과는 있네요, 그래도. 네, 분명히 능력이 네. 있음에도 혹시나 이 명예훼손에 네네. 걸리면 안 낼 수도 있다는 이런 요행심리 때문에 안 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니까 바로 하고 정보를 내렸다는 거 봐서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상 정보로 해서 네네. 좀 자녀분들이나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어때요? 미지급 사건 뭐 이런 뭐 거 사례가 있나요? 중국에서 많이?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는 통계가, 안 돼요. 근데 그렇죠. 뭐 검색을 해보면 뭐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줍니다.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걸 봐서는 문제가 좀 많기는 그렇구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러시아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네. 일단 이 배드파더스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리시앙 씨랑 비슷한 의견인 게, 일단 제보를 받고 올리시는 분들이라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이거를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그죠,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자기가 서러웠으면 올렸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비영리로 운영을, 그러니까 아예 네. 돈을 안 받고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정말 그냥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배드파더스에 대해서는 되게 괜찮은 게 아닌가 싶고요. 러시아 관련해서는 사실 되게 저희도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고, 네, 미지급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그 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엄격하게 네.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그런 추세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주면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정확한 액수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지역에서 뭐 최저 임금과 그다음에 뭐 최저
그 뭐 시급이나 이런 거를 다 따지고 그 가장 필요한 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 지역 내에서 계산을 하다 그 지역 보니까 내에서 네, 그래서 해당 지역마다 다 이게 다르니까 아. 법적으로 이거를 한 번에 어떻게 딱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예를 들어서 1년에 딱 한 번만 지급을 해도 지급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액수를 그냥 한 번만 지급을 하면은 이 사람은 미지급자가 아닌 아니 뭐 약간 달마다 그런- 얼마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많이 식으로 다르네요. 예,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이거를 좀 개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그 자녀가 이제 2명 이상이 있거나 네. 그 다음에 26주 이상의 그 임산부와 이제 결혼을 한 남자가 네네. 군대 그 입대를 연기를 해도 되는 게 있었는데 아, 예. 이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하면은 그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박탈 그런 아, 그럼 군대에 혜택을 끌려가는 혜택을 거예요? 박탈을 하고 아. 그냥 바로 군대로 보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있긴 갖고 할 수 있네. 있나? 사실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을 벌 주는 것보다는 그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양육할 그쵸. 수 있는 양육비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그리고 거거든요. 만약에 그 아빠나 뭐 엄마가 자기의 어떤 주택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네네. 그 부동산을 압수를 해서 아. 그 부동산에서 압류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수익으로 이제 돈을 그렇게 그렇군요. 지급하게끔 일본 같은 되는 경우는 그런 어때요? 식이에요. 만약에 양육비 안 주면은 뭐 조치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일본에서 양육비를 지불하는 그 비율이 네.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한부모 음. 가정의 반 이상이 지금 빈곤층 상태에 네.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한국에서는 그 이혼하기 전에 그 양육비에 대한 그 합의가 있어야죠. 합의를 해야지 하죠 법원에서. 근데 아마 일본에서는 네. 그것이 그냥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냥 네네. 뭐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근데 지금 새로 좀 법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문서로 돼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되게 뭔가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법적으로 허술한데요? 그렇죠. 되게 허술해요 사실. 이게 이혼할 때 그런 거 안 쓰나요? 이혼할 그러니까. 때 자녀를 양육하면 그러니까 얼마를 그런- 준다. 네. 보통 이혼 서류에는 다 쓰는데. 그게 안 쓰나요? 그러니까 빠져 있나 봐요. 아. 그 양육비에 대한 조항은 그러니까 뭐 서로가 합의해서 그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조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혼인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 그 보면 그 급여의 네. 20% 내지 30% 선에서 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네네. 준다고 명확히 규정이 됐고요. 그리고 안 주면 예. 공안 뜨나요? 공항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게 민사잖아요. 그래서 네. 민사에서 하는데 중국은 특이하게 제가 보니까 그 법원에 강제 집행을 하는 강제 집행 제도라고 있어갖고 집행국이라고 있어요. 집행국? 이렇게 집행 부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양육비를 안 준다. 그래서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강제 집행하러 가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뭐 부동산 뭐 좋은 재산이 뭐 차나 뭐 있으면 네네. 경매에 넘기거나 해서 그 돈으로 그 양육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근데 집행 한국도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뭐 변호사도 그러면 또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좀 쉽지가 문제가 않은 좀 부분이 많긴 있죠. 많죠. 근데 보니까는 찾아보니까 뭐 우리가 뭐 소위 선진국이라 얘기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뭐 유럽 서구 국가들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이런 국가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급 안 한 경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지급 지속 시 제재 조치가 여권 및 연방 정부가 발생한 모든 허가증을 정지한대요. 그 징역인 경우도 되게 많고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굉장히 세게 그 급여에서 이제 징수를 해가는 거죠. 자정적으로. 맞아요. 신용의 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얘기를 듣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는 뭐 부부가 너무 다 부자야. 그래서 뭐 안 받아도 돼. 뭐 네 돈 필요 없어. 뭐 이래도 그래도? 법원에서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좀 그렇게 굉장히 리버럴한 주에서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아이가 너희 둘과 같이 살았을 때 받았을 만한 웰페어 그만큼의 그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안 받겠다고 뭐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 포커스는 이제 두 부부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자녀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자녀가 다 자라고 나서 자기가 못 받았던 그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소송을 자라서? 통해서 뭐
아빠나 엄마한테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케이스가 원래 그거를 자녀가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어머니가 다 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최근에 이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이제 내려가지고 그 지급하지 네. 않았던 아빠한테서 받은 20년 동안 이제 못 받았던 거를 다 이제 받은 그런 하긴 케이스가 아이가 한번 아빠를 있었어요. 소송하는 건 좀 아무리 그래도 약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네. 원래 이렇게 잘 안 해주는데 워낙 엄마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아이의 그 양육을 했기 때문에 부양을 자기가 혼자서 악에 해가지고 바쳤다는 말이 악에 바쳤다는 말이 나오길 만드네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이제 뭐 경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많이 좀 흔해지고 또 이혼율도 여러 가지로 높아지고 해서 이런 얘기들을 뭐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러시아가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웃기네요. 저희가 거의 50%인가 그 정도예요 이혼율이. 근데 일단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초혼이 네네. 굉장히 거의 한 뭐 19살 막 20살 이렇게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멋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그런 커플들이 좀 많아요. 일찍 결혼들 하는. 네, 일찍 결혼해서 이혼하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할 때는 약간 철든 상태로 재혼을 하는 누가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때 그거는 그냥 실수였어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실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냥 약간 동거를 하면 되는데 뭐 그래 한번 결혼해볼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젊은 나이 이제 그런 친구들도 별로 많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네, 아닌 건 그쵸. 아니지만 하여튼 쉽게 생각을 네, 한다. 그냥 하면 걸.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다행히 뭐 자녀가 없으면은 그냥 뭐 이혼하고 그냥 뭐 헤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녀가 이제 있으면은 생기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뭐 푸틴 대통령도 이혼을 하긴 하셨었고요. 뭐 그분이 뭐,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다 이혼 많이 하는 숙려제라는 게 네.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혼율을 낮추려고. 그런 제도가 나온 걸 네. 보니까 지난해 2019년도 중국에서 약 470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최고치 역대 최고치를 상상이 안 돼요. 기록했다고 하는 470만 쌍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거의 보면 동기 대비 7.1%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이혼율도 연속 16년간 상승세를 보인대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혼 숙려 제도라는 거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제도 비슷하게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조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건데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 올해 그 3월달에 열리는 그 국회회의 같은 데서 네네. 이 상정을 해갖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를 해요. 한 개월 동안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은 거는 확 하는 감정에 그럼 가 이혼해 누가 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이래 갔다가 한 달 동안 생각해보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 이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시행하는 몇 개 좀 우스운 제도가 우스운 거? 있어요. 예, 하나는 중국 시안시에서 하는 건데 번호표 제도예요. 그래서 번호표요? 시안시가 이혼율이 그렇게 높대요. 사천성 시안시가 그래서 번호표 제도로 해갖고 이혼 그 신청을 하는 네. 그 부서에서 하루에 10개 내지 15개 번호표를 발행을 한대요. 그래서 줄을 서갖고 번호표가 내 앞에서 끊겨지면 그 뒤에 사람들은 오늘 이혼 수속을 못하고 다음날 와서 다시 줄 서서 번호표를 뽑아갖고 귀찮아서 좀 이혼 안 해. 귀찮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직장인들은 이름 직장 가지 시간이 말라는 없어서 사람이 이혼을 어떤 못해. 사람은 귀찮아서 안 한다 주말에는 이런 사람도 닫혀있고 있고 막. 다른 한 개 제도는 또 이혼고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신청하러 갔을 때 문제지를 줘요. 15개 문제지인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혼인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고려해봐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간답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누가 채점하지? 그러니까 네. 누가 채점? 여기 아니야 채점이 한 점에 몇 점이랑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너희 결혼 기념일을 생각하니 뭐 첫 만남은 언제였니? 양가 부모님의 결혼 이걸 약간 감성이 한번 상기시켜가지고. 상기시켜가지고. 내가 둘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냐? 네가 제일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 그쵸, 우리는 약간 정말로 다시. 실패한 결혼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도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를 이걸 쓰면서 돌이켜 보면서 어떤 부부들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뭐 강제성을 띈 건 아니고 이런 시험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안 해도 뭐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예, 진짜 아주 결혼하기 방법이에요. 전에 차라리 이런 거를 하면은 그렇죠. 아예 그래, 그런 이거를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결혼
결혼할 때 그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 맞겠죠. 네. 100점 그러다가 이제 또 거의 다 늦어가지고 100점이니까. 아니 안 하는 게 나아 뭐 이러고 아예 안 요새는 하던지. 근데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조론. 이게 일본에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조혼. 이게 뭐 2004년도에 네. 그 어떤 작가가 그런 책을 냈어요. 그 제목에. 네, 조론. 그 부부가 뭐 이제는 그러니까 좀 따로 살면서 그 뭐 개인의 좀 그러니까 행복 같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용하는 건 아니고 되게 좀 전향적인 거라고는 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뭐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건 해결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장 안 다니니까 그럼 남자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좀 다 은퇴하고 나서. 하고 근데 사실은 근데 또 따로 살면은 또 마음도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돼서 결국은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고 조론을 하요. 했다가 결국엔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뭐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또 이혼율이 뭐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뭐 제도도 생기고 막아보려고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인 거죠. 그 후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상처 없이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도 좋고 더 악감정들이 있으니까 뭐 좋지만 모두 이제 아이를 좀 더 생각하는 마음에서 양육비 지급 이 부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이 생각을 무슨 좀 죄가 해봤어요. 진짜 생각을 하고 아이를 네. 가지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고려를 하고.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삼국의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이혼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뭐 세 분 발음도 너무 좋고 전문성까지도 듣기 재밌었다라는 의견도 지금 와 있어요. 아유,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 리시양 씨,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기 씨, 그리고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